검수완박 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되면서 입법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그 후 폭풍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로 예정됐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9일로 연기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김성환 시사평론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형사사법자도 70여 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많은 논란과 대치 속에 이런 입법 과정 마무리가 됐는데 이 과정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좀 아쉽습니다. 오래간만에 협치하고 대화, 타협의 정신을 좀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제 서로 간에 대치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였다고 하는 점에서 절차상에 어느 쪽이 명분을 갖고 있었던 간에 정치권은 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근데 지금까지 한 것보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른바 검수완박 이렇게도 부르고 검수덜박이라고도 부르고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라고도 부르고 각자의 태도에 따라서 다 부르는 명칭은 다르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동안에 검찰 수사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최대한 가까이 갔던 법안이라고 또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게 완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 미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권을 제대로 통제한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느 한쪽에 권한이 지나치게 쏠리게 될 경우에 거기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적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당선인도 마찬가지지만 정의로운 검사가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또 그 반면에 굉장히 정치권에 휘둘리는 정치 검사가 존재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게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어떤 권한이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사개특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보완하는 작업들이 좀 남아 있다. 그 보완 작업이 완전히 끝나야 그래야 원래 추구하려고 했었던 기소 수사 분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장 탈당 논란, 합의 번복 논란, 회기 쪼개기 논란 등 다양한 논란과 대치가 있었던 입법 과정이었습니다. 여야 모두 잃은 것과 얻은 것이 있을 텐데요. 근데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했다가 번복했던 모습을 보여준 것은 굉장히 큰 실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되고요. 다만 그걸 다 차치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매우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요. 절충이 된 누더기 법안이라서 엉터리 졸속이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법안을 밀어붙이는데도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그 선진화라는 것이 참 무색할 만큼 거의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였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선진화법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소수자의 보호라든지 의견에 대한 협치를 강제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위장탈당이라는 방법들을 써가지고 완전히 다 그냥 무력화시키면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법안의 공포 시한을 문재인 대통령 퇴임 시기로 못 박아놓고 무조건 그 안에는 이거를 완결하겠다라고 했으니 그 시점을 못 박아둔 상태에서 어떻게 협의가 가능하며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전 더더욱 비판하고 싶은 것은요. 이 제도라는 것은 70년 만에 지금 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수사기소 분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동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전제가 필요하죠. 수사 역량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됐을 때 그것이 수사기소 분리가 가능한 것이지 지금처럼 수사 역량을 완전히 무력화해놓은 상태에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 수사 역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거 수사 기소를 밀어붙이게 되면은 범죄자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검수완박 법안을 범죄자 보호법 내지는 범죄 방치법이라고 저는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법안을 왜 밀어붙이는지 그 저희에 대해서는 범죄자들이 많다고 생각하면은 이 법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 평론가는 아까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주셨고 신 전 부대변인께서도 아쉬운 점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일단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추진했었잖아요. 그런데 경제, 부패범죄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이 남아 있고 그 밖에도 고발인 이의 신청권이 박탈되면서 민생범죄 피해자 구제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서요. 결국 입법이 된 이 검수완박법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원래 이제 의도대로 한다면 그냥 검찰 수사권을 떼어내면 되죠. 그러니까 검찰은 기소청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로는 지금 이제 국회 선진화법도 얘기하셨지만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타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치는 그렇게 타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둘째로는 수사권을 그러면 어디다 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경찰이 너무 비대화된다고 하는 우려도 한편으로 있기도 하고요. 검찰 자체도 또 비대화돼 있는 상황이에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수사관이 7천 명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기존에 수사권이 있고 수사 개시 종결, 그다음에 수사 지휘 모든 권한을 다 검찰이 갖고 있을 때 만들어 놓은 조직을 규모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일부를 떼어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 수사권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수사 역량도 말씀하셨지만 수사 역량을 어떻게 키워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을 스무스하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과 과정이 필요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같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수사 기소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한 가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기도 하고 OECD 국가 비교하기도 하지만 수사, 기소, 그리고 영장 청구 예. 뭐 그런 것까지 다 권한을 합쳐서 단일한 기관에서 그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찰 같은 기구가 없어요. 그거는 아마 부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검사가 수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잖아요. 일일이 검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럼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그럼 줄여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선인도 과거에 이제 수사 기소 분리의 필요성에 공감한 적도 있고요. 뭐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도 적지 않은 의원들이 율사 출신 의원들이 그런 걸 인정한 바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 이렇게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되어 온 방식은 어떻게 하면 안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방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끊임없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되는 이유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는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비록 조금 부족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되는 방향으로 자꾸 가야 되는 건데 저는 좀 그런 면에서 되는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는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은 계속 보완하는 과정을 밟아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보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있다고 해서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긍정적인 이유를 찾아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거는 이제 보완의 문제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일단 근본적인 방향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검찰이라는 기관은 행정부 안에 있습니다. 근데 행정부 안에서도 사실 수사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내부적 장치기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고 거대한 자본 범죄라든지 공무원 범죄라든지 이런 걸 수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그냥 검찰의 권한이 세다라는 명분을 가지고서 그냥 검찰이 수사권을 빼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강하다는 것이 문제점이 아니고요. 검찰이 그 강한 수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한다거나 아니면 동료 검사들에 대한 범죄를 덮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해결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냥 검찰의 권한만 뺏어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국민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비유하자면요. 의사가 수술할 때 칼이 잘 드는 칼을 써야지 칼이 무딘 칼로 과일도 못 깎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사람의 신체를 수술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나 부적절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무딘 칼이 아니라 그냥 칼을 뺏겠다는 겁니다. 근데 칼을 뺏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니까 뭐 정의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시스템을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절충을 짜버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무슨 복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절충을 해버리면 결국은 원한대로 목적이 달성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는 이제 수사 기소의 그 분리 대원칙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자면은 아니 그러면은 2017년도에 그렇게 적폐 수사에 열을 올리실 때 그때도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가지셨어야지 왜 그때는 특수부를 더 늘려가지고 왜 수사를 그렇게 몰아붙이듯이 하셨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또 2020년도에 검경 수사권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1년 4개월 만에 또 이게 지금 검찰 수사권에 대해서 또 개혁 대상으로 올린다는 것은 그럼 당시에 입법할 때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연구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목적은 사실상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경제와 부패에 대해서만 이제 수사권을 남겨놨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졸속적 절충의 저는 산물이라고 보는데 그럼 공무원과 선거범죄는 뺐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부패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공무원 범죄는 빼버리고 부패는 수사한다. 전 이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사권을 쪼개놓다 보면은 결국은 아무 수사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누가 이익을 보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치인의 언어로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선동적으로 들리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 수사권 박탈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박탈을 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이 지금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한 법안 안에 수사권이 박탈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검찰은 여전히 굉장히 막강한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대 범죄 가운데 부패 수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부패 수사, 공무원 뇌물죄나 이런 것들 다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령 안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범죄를 수사하지 못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직권남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배임 혐의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횡령 혐의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부패 혐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뇌물죄와 관련돼 있는 혐의니까 그런 것들은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 갖고 있는 거고요. 경제범죄 역시 재벌과 관련돼 있는 범죄들 역시 검찰이 수사권 갖고 있기도 하고요. 경찰이 수사하고 난 다음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 수사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이 수사해서 이거 추가 여죄를 좀 더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검찰은 또 수사할 수 있어요. 근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경찰에 영장 청구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검사한테 영장 청구권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제 수사 필요하면 검사한테 계속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신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수사 전반을 관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영장 나 발부 안 해주겠다고 하면은 계속 관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 검사가 전혀 개입 못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행안부 안에 그 정부 안에 이제 검찰이라는 조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부 안에 있다 하더라도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자신들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의 지휘도 받지 않는다. 법무부의 외청이다. 이런 점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독립적인 판단들을 해왔잖아요. 지금 당선인이 그런 판단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다. 그리고 검찰의 뭐랄까요, 제 식구 봐주기라든가 아니면은 정치 편향 수사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통제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통제할 수 있는 장치 검찰이 자성해야 되고 성찰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검사들 이렇게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는데 검찰 내부에 자성하는 목소리 제대로 낸 적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목소리 나올 때는 그렇게 침묵하고 입 꽉 닫고 있다가 자기들의 뭔가 권한이 축소될 것 같으면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납니까? 이건 지나친 이기주의 아닙니까? 국민 보기에 검찰이 그동안에 잘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근데 검찰 스스로는 마치 국민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엄청나게 큰 봉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국민들한테 마치 수사권이 축소되면 국민들이 다 피해가 돌아갈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럼 그동안에 수사권 갖고 있을 때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그러면은 기여했습니까?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만큼 기여했습니까? 그렇게 국민들은 평가하지 않거든요. 그런 데 대한 왜 제대로 된 성찰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검찰이 제 식구 봐주기 할 때 그때 그걸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니까 검사들뿐만 아니라 판사, 고위 관료들 범죄 그리고 경찰 고위직의 범죄에 관해서 공수처를 설치해서 거기서 수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국민의힘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동의했습니까? 반대했잖아요. 검찰 스스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그 검사들 금품 향응 받는다, 향응 접대받았다고 할 때 그거 다 쪼개기 했잖아요. 검찰총장 시절에. 그 통제할 수 있었습니까? 통제 못했잖아요.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마치 수사권이 축소되면 국민들한테 어마어마한 피해가 갈 것처럼 얘기합니까? 경찰이 수사하면 피해가 가고 검찰이 수사하면 피해가 안 가는 겁니까? 그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경찰이 비리와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수사권은 검사만 가지고 있어야 하고 검사는 수사를 잘하니까 검사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법으로 가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뭐 반박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그 검찰에 대한 큰 불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역으로 여쭙고 싶은 게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루어졌던 검찰 수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도 불공정했던 검찰의 이제 불신을 말씀하셨는데 그 수사도 그럼 다 잘못한 겁니까?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 진영에서 이익을 보는 수사일 때는 그 수사가 잘 된 것이고 또 한쪽에서 불이익을 보는 수사는 또 잘못된 것이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1차 검찰 개혁을 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고 나서 이제 화천대유 수사가 이루어졌죠. 잘 됐습니까? 1차 검찰 개혁하고 나서 이 패널 분들께서 민주당 출신 분들도 와서 자신들이 검찰 개혁 실패했다고 자인하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와서 또 2차 검찰 개혁을 한다는 것이 명분이 서겠습니까?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공무원 범죄라는 것이 직권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문상 범죄가 있습니다. 그게 다 배임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쪼개놨거든요. 그럼 앞으로 그 별건 수사 못한다 그러시는데 그럼 그런 거 수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 영장 청구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영장 청구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이 이제 사실상 기능상 권력 분배를 하는 것인데 둘이서 권력 다툼하면서 핑퐁을 하면 어떻게 하죠? 서로 영장 청구에 대해서 경찰은 해달라고 그러고 검찰은 의도적으로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만 해도 결국은 범죄자들만 웃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검사에 대한 수사. 저는 공수처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근데 지금 공수처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공수처가 없더라도 경찰에 대해서 일부분의 수사 권한을 더 부여하면 됩니다. 검찰에 대한 수사 충분히 보완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됐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검찰의 중립성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것인데 지금 경찰의 수사권 다 몰아주게 했습니다. 그럼 경찰에 대한 중립성 위반은 또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게 또 남는 숙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그럼 중립성을 위해서는 독립성이 전제되는 것이거든요. 독립과 중립을 우리가 마련할 방안과 결국 검사들은 자신들의 동료 감싸기, 검사들의 범죄에 대해서 불기소로 덮어주는 것들이 문제였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방안들, 뭐 시민 기소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권 보장 같은 경우는 변호사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수단들이 있는 것인데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뺏겠다. 그걸 경찰에게 주겠다. 그럼 똑같은 문제가 남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반박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오늘 시간 다 갈 것 같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2017년 이후에 어떤 수사가 중립적이지 못했다고 얘기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른바 촛불 민심이 작동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겪고 그리고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화두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검찰이 수사했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수사한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수사하고 난 다음에 그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국민의힘에서 끊임없이 공격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과하게 수사했다. 적폐청산 그만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에 검찰총장으로서 윤석열 당선인이 수사한 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화천대유 수사했잖아요. 화천대유 수사할 때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미진한 수사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그럼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공정하게 한 겁니까? 그런 이제 얘기들이 끊임없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영장 청구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어요. 검사가 반려합니다. 영장 나 청구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신청해. 그렇게 끊임없이 그동안에 해왔잖아요. 그래서 수사 막았던 전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장 청구권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못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차라리 경찰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검사라고 돼 있으니까 검사들이 모여있는 검찰이란 조직만 딱 갖고 있고 그 조직에서만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똑같은 사법고 출신에 사법연수원 나왔고 그랬던 사람들이 경찰에도 지금 수백 명씩이나 있는데 그 사람도 그럼 검사로 임명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검사들만 엄청나게 수사 노하우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이런 권한을 가질 자격이 있어. 사실 변호사도 똑같은 과정 밟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차라리 영장 청구권도 경찰에 있는 똑같이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들은 나올 수 있어요. 권력을 남용하려고 맘만 먹으면 뭐 지금도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되고 처벌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소수사의 분리의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수사가 공정할 수도 있고 공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막을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한 사람과 기소한 사람을 분리하면 최소한 수사를 한 사람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민주적 통제이자 권한의 분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최대한 가깝게 가는 게 한 사람의 의지나 생각과 뭐 이런 부분에 좌우되지 않는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해도 뭐 권한을 남용하려고 하는 유혹에는 빠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최대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분리해내는 게 그게 민주적 통제 질서에 가능한 부합되는 방식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검수완박 법안의 방향성이 맞는지 뭐 부작용까지 설명을 하면 또다시 저희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서요. 뭐 1시간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에서 입법 취지를 직접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 발언 내용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촛불 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시간까지 오후로 조정하며 법안을 신속히 의결, 공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거부권 없이 이 검수완박 법안을 신속히 마무리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네, 문 대통령의 소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 대통령도 언급을 했지만 촛불 혁명에 그러니까 민심이 몇 가지로 표출이 됐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언론 개혁도 있고 검찰 개혁도 있는 겁니다. 그 검찰 개혁이 그 중에 하나의 화두였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어찌 보면 정권의 존립 근거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존립 기반이 되는 검찰 개혁을 그동안에 추진해 왔는데 뭐 물론 이제 그때 검경 수사권 조정했는데 왜 갑자기 이거 들고 나왔느냐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결국은 그래도 마지막에 수사 기소 분리에 최대한 가깝게 가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애초부터 어려운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국무회의 시간을 옮겼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꼼수다 이렇게 비판하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역으로 한번 저는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일단 남아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논란 끝에 어찌됐든 간에 법안을 통과해서 국무회의로 보냈어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시간하고 안 맞으니까 내가 처리 안 하고 다음 정부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루는 게 원래 맞습니까? 그러니까 태도상으로 보면은 국무회의 시간이라도 좀 늦춰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의결하는 절차를 밟는 게 그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꼼수다 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근데 그거는 조금 뭐 지금 통과된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깔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대변인께서는 문 대통령의 이런 신속한 검수완박 법안 처리 배경 뭐라 보십니까?
일단은 그 윤호중 원내대표도요, 이 법안의 부실함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뭐 사개특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던데, 또 경찰도 자신들의 수사 역량을 입증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 자체는 전혀 검증되지도 않았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게 부실하다는 걸 인정하면서 지금 통과시킨 법안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공포를 하면서 동의를 하신 것인데, 저는 이걸 뭐 꼼수도 꼼수지만은 꼼수로 표현하기보다는 사실상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상권분립으로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거의 뭐 입법부와 행정부는 뭐 한 지붕의 한 가족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거의 원팀 깐부로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까지도 그냥 밀어붙이는 데에는 아주 한 팀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으로 행사하신 거고요. 다만 역사적인 평가는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비슷한 그 군사 무슨 작전하듯이 그때도 그런 식으로 입법을 해가지고 시장에 엄청난 부담과 혼란을 줬거든요. 이 법도 아마 형사사법 시스템에는 비슷한 혼란을 줄 것이다. 이것은 뭐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니 이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민주당이 깐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박원석 국회의장 중재안이 왜 뒤집어졌습니까? 당선이 나고 국민의힘이 깐부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당선인 지금 지방 순회하고 있잖아요. 지방선거 출마자들 옆에다 끼고 지금 순회하고 있잖아요. 현장 점검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 공약 뭐 얘기도 하면서 지역 수건 사업들 해결해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입법사법 행정 분리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대통령 아니니까 당선인이니까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방선거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보신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한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사실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적절하게 견제할 것이냐, 아니면은 최대한 균형을 맞출 것이냐,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각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이 개헌을 통해 가지고 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민주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같이 이제 한 목소리를 낸다.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 것이니까 뭐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게 오히려 어색해 보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는 그럼 역시 나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깐부는 제가 볼 때 오히려 지금 당선인하고 국민의힘이 더 깐부 모습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그건 좀 지나친 비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런 면에 있어서 적절하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헌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까지 얘기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거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의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것도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아마 일단 반문을 좀 하는 선에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짧게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합의안에 대해서 사실 졸속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검수완박, 그리고 다른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절충안이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인데 정치인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합의안을 만들었는데 왜 번복하느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도 국민의힘을 비판합니다. 그건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인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국가 원수면서 행정부 수반입니다. 그럼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다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윤석열 당선인과 그 지방선거 순회를 갖다가 또 이 비판에 대해서 살짝 희석을 시키시려고 하신다면은 저는 그건 적절한 그 방어가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은 대통령이라는 국가 원수로서, 그리고 임기를 마치시는 퇴임하는 대통령으로서 그 책임을 기대했는데 그걸 방기한 것이다. 그걸 비판한 것입니다. 예, 깐부 논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윤 당선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인수위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 검경 각자 수사 책임제, 이게 네 번째 국정과제로 있었는데 뭐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라든지 예산 독립 같은 부분이 지금 이 검수완박 법안과는 또 상충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길을 끄는데
윤 당선인은 공약을 실행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네, 뭐 일관된 말씀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수사기관, 권력기관의 중립성 부분이 저는 늘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은 전제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사기관의 독립을 지금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과는 완전히 지금 상충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 수사권에 대해서 결국은 그 상당한 그 혼란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후속 정부는 이 혼란을 또 수습해야 될 막중한 책임까지 지금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 상충되는 내용 때문에 정치권 충돌이 또 불가피해 보여요. 근데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법 바꾸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동의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는 법무부 내규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사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검찰개혁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얘기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상당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검찰이 완벽하게 독립하는 게 가능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완벽하게 독립된 기관이 있나요? 사실은 없죠. 원칙대로 얘기하자면. 검찰이 독립하면 정말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 당연히 뒤따라가는 질문일 수밖에 없잖아요. 검찰한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하지 않고 그다음에 예산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럼 검찰이 우리는 정말 중립적인 기관이야. 그래서 중립적으로 정파성, 당파성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거든요. 뭐 비율을 흔히들 이렇게 뭐 하기도 하는데 2,200명 있는 검사 가운데 정치권으로도 가죠. 뭐 지금 대통령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정치를 흔들기도 하고요. 집권 초에 협조했다가 집권 후반기 넘어가면 오히려 정권을 흔들어 왔던 게 검찰이기도 합니다. 그 누가 시켜서 그런 겁니까? 조직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 안에서 안주하다 보면은 내가 마치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인식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세상을 지배한다. 우리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특수통, 모 인사, 뭐 한모 씨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수사하면 털면 다 나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 내가 가가지고 다 털면 다 나올 수 있어. 이런 사고방식이나 발상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검찰한테 권한을 더 많이 주고 그러면 검찰이 독립돼서 정말 공정하고 예리하게 수사할 수 있겠는가?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좀 반박을 드리자면은 결국 사법부는 독립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사법부는 아니지만 사법부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는 게 준사법기관이고요. 이걸 민주당은 늘 무력화시켰죠. 그러면서 늘 방송 나와서 뭐 해수부, 뭐 해양경찰청이랑 늘 비교하면서 뭐 같은 공무원들인데 뭘 이렇게 반발하냐 이런 식으로 많이 나무라셨거든요. 그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장관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러면 독립성을 유지 강화시키는 것입니까? 수사지휘권 막 계속 남발해야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 정치권에서 검찰을 통제하는 것은 제도와 인사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때 사법부가 그 영장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어떤 정치 권력, 그 한낱 유한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이 검찰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려고 들이대는 그런 행태들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요. 결국 이 검찰의 중립성은 어느 한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적인 과제다. 전 이렇게 봅니다. 네. 사법농단 사건 기억하시죠? 그게 민주당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처벌 안 받았죠. 재판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중인데 다 무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이미 나왔잖아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사법부 완벽하게 독립돼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원칙상으로는 맞을 거예요. 제가 원리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입법, 세법, 그 행정하고 사법부가 그 분리 독립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과 현실에 있어서 그 권력이 작동하는 건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목격해 왔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뭐 마치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훼손한 것처럼 이렇게 공격해 왔잖아요. 사법농단 사건을 벌여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앞으로 이제 사법부가 더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법개혁도 전 역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그냥 가만히 두면 개혁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사법부 역시 어찌됐든 간에 국회의 노력이든 입법부의 노력이든 간에 개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법부 자체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검찰의 중립성 훼손 문제, 문재인 정부에서만 있었던 일입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요. 문재인 정부는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도해 왔어요. 이전 정부는 검찰하고 끊임없이 뭐 하다못해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이 검찰 위에 군림하다시피 하면서 끊임없이 검찰하고 서로 간에 소통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검찰권을 뒤흔들었잖아요. 그래왔던 전례들이 계속 반복돼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왔는데 또 검찰을 장악한다고 하고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권한을 자꾸 내려놓고 분산하기 시작하면 뭐 그게 기소 수사 분리하고도 연결되는데요. 그러면 어느 궁극적 지점에 도달하게 될 때는 그 권한들이 행사하지 못하는 쪽으로 자꾸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자꾸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검찰한테 더 많은 권한을 줘서 다시 옛날로 되돌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옛날로 돌아가면 검찰이 중립적인 기관으로 다시 설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6월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아서 과연 이번 검수완박 입법이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빨리 좀 벗어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국면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국민적 기대가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출범하고 어떤 그 정책들을 추진해 가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집무실 이전 문제도 또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평가는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더 아마 민주당에서는 주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에서 이걸 더 끌고 가면은 오히려 민주당한테 개혁 피로감이나 검찰개혁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벗어나는 노력을 할 거라고 보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그걸 계속 끌고 가고 싶어하는 탄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별로 가능해 보이지도 않는 국민투표를 자꾸 제안하면서 논란은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벗어나는 힘과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힘이 어느 쪽에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당의 셈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검수완박 그 법안을 밀어붙인 그 내용이라든지 절차의 비판도 당연히 민주당이 받을 것이지만요.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민생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서는 이제 새 정부가 내세우는 비전과 가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고 사실상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가야 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그냥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단 말입니다. 이거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에서 대선 패배 이후에 자신들의 그 분산된 지지층들을 다시 한번 결집시키기 위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번 이걸 밀어붙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빼들어서 결국은 뭐 검찰의 수사를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안 자체의 내용과 그 절차도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이 검수완박이라는 이슈를 정말 더 확대 재생산해서 결국 또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이렇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거든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두 눈과 두 귀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아서 잘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예. 사실 어제 오전에 정치부가 상당히 바빴습니다. 뭐 검수완박 입법도 있었고 국정과제 발표도 했었고 인사청문회까지 있었어서요. 정우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강대강 대치 끝에 파행이 됐고 특히 공격하는 민주당 의원과 떳떳하다는 정 후보자 대치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 상황 보고 오시죠. 아빠 찬스를 절대로 쓸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 찬스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제가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14만 의사들한테 부끄럽거나 죄송한 마음은 없으신가요? 네, 제가 떳떳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는 목소리 나오는 거 들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후보자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제기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마음이 불편하신 부분하고는 또 그것이 다르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청문회 진짜 처음입니다. 이렇게 의혹이 많은 후보도 처음이고요. 답변 태도도 아주 불량합니다.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의혹 제기 떳떳하다는 정 후보자 간의 공방 끝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예상을 했던 전개입니까? 글쎄요. 이거 아마 이렇게 예상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들의 눈높이가 잘못된 건지 후보자의 눈높이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국민들의 눈높이가 잘못됐다고 국민을 탓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맞는 논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이 잘못됐다고 오히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호영 후보자 아빠 찬스 아니라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좀 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의대 편입학이 의학전문 대학원이 없어지면서 편입학이 가능했던 게 4년밖에 안 돼요. 4년밖에 안 되는데 그 4년 가운데 2회의 아들과 딸을 자기가 더군다나 의대 요직에 있을 때 경북대병원 요직에 있는 상황에서 2명을 입학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 과정들 보면 논문 저자로도 올리죠. 자기가 있는 병원에 진료처장이나 뭐 병원장 할 때 그때 봉사도 그러니까 병원에 와서 봉사도 시켰죠. 철저하게 입시를 준비했다고 하는 흔적들이 곳곳에서 있잖아요. 아들의 경우에는 서류 전형 통과할 때 지원서 쓴 거 그대로 똑같이 2년 동안 똑같은 뭐 복붙했다고 어제 민주당 의원이 얘기하던데요. 똑같은 거 제시했는데 40점이나 차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아빠가 있는 대학에 오고 싶어서 딸과 아들이 딸은 다른 대학까지 다녔는데 다 찾아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의대 가고 싶어서 왔는지는 아빠 있는 의대에 오고 싶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곳곳에서 나타나는 흔적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게 정말 공정한 입시였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국민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설사 본인은 떳떳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회피하는 게 맞죠. 원칙상으로는. 그거를 안 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떳떳하지 못한데 정호영 후보자는 뭐 떳떳하다고 얘기하니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예, 몇몇 의혹이 보도됐었던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사실은 조국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의 그런 공직자의 덕목 내지는 요구되는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위법하지 않다, 뭐 국민 앞에 떳떳하다 이런 표현 자체가 이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다라고 저는 일단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윤석열 당선인이 추구했던 이제 공정과 상식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에도 사실 그 조국 전 장관의 따님도 왜 어머니가 근무하는 동양대에 가서 표창을 받느냐. 이게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분노했던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이해 충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이 있었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로서는 부적격하다는 것이 현실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가 되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고 저는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앞으로 천문정국 향배의 관건이 한덕수 후보자 국회 인준 여부입니다. 한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여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정부 출범 전에는 아마 인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정부 출범 이후까지 만약에 국회 인준을 미루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한테 발목 잡기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역풍이 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다만 이제 이런 걸 거예요. 뭐 이른바 찬스 내각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아빠 찬스부터 시작해 찬스를 사용했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자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호영 후보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인사청문회 대기하고 있는 후보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내내 장관들 자격 없다고 계속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하지 않았고
그리고 30차례 넘게 장관 인사를 강행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장관들이 받았던 여러 가지 의혹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더 의혹이 적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잘못된 느낌인지는 모르겠어요. 훨씬 더 많은 의혹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장관들의 경우에는 뭐 위장 전입 한 건이 있었다, 아니면은 뭐 임대료 올려받았다, 혹시 비싼 강남에 집 있었다, 뭐 이런 거 한 후보자마다 한두 건씩 정도 가지고 시끄럽게 논란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자격이 미달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한 후보자가 뭐 4개, 5개, 6개씩 막 의혹이 나오고 그거보다 더 많은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후보자들을 다 어떻게 통과시켜달라고 얘기하는가,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뭐 정호영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고요. 몇몇 후보자들을 지금 민주당이나 아니면 정의당까지 심지어는 뭐 한동훈 후보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뭐 자진 사퇴 형식이든가 어떤 형식이든 간에 나는 그냥 임명 강행하겠다,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앞으로 야당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난 그 한덕수 후보자 국회 인준 동의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 정도 명분은 줘야 되지 않나요? 이게 뭐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고 아니고를 떠나서요. 깨끗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못하게 붙잡고 정치적으로 어떤 계산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민주당이 굉장히 큰 비판을 받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나머지 후보자에 대한 당선인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한덕수 후보자 국회 인준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지렛대 삼아서 다른 장관 후보자 임명을 막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옵니다. 예, 뭐 민주당도 이제 전략적으로 아마 움직이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인준을 대가로 해서 뭐 몇 명을 낙마시키는 대가로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쓴다 그러면 사실 그건 참 국민 앞에 부끄러운 짓이죠. 그래서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정부 이제 그 국회에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데도 임명 강행한 케이스가 제일 많았습니다. 역대 정부 중에 가장 많았고요. 뭐 그 사유들에 대해서는 뭐 좀 덜하다라고 좀 이렇게 후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런 것들 뭐 국민들 앞에 사실 누가 더 경중을 따지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뭐 김앤장 근무 이력 가지고서 이제 사실 민주당이 많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는 김앤장 출신들이 이렇게 공직사회에 대거 진출하는 이 한국 사회 전체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요, 현재 그 정무비서관이 김한규 비서관, 그리고 김진욱 공수처장, 이소영 국회의원, 조홍천 국회의원, 신현수 민정수석 다 김앤장 근무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뭐 여야를 따지지 않고 다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거는 김앤장 근무 이력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에는 국민의힘 차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정말 사회적으로 이건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인준 여부를 떠나서라도 공적인 일을 하시겠다고 이번에 나오셨으면 저는 국민 앞에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직을 마치고 나서부터라도 절대 뭐 김앤장이든 어떤 다른 사익을 추구하는 곳에 가지 않겠다라는 대국민 선언을 하시고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면 좀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이런 거 뭘 또 더 하십니까? 국무총리를 2번이나 하는데 이제 또 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그 문제라고 보는 건 그거예요. 회전문 인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직 갔다가 김앤장 갔다가, 공직 갔다 김앤장 갔다, 이걸 왔다 갔다 계속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반복적으로. 근데 그러면서 뭐 1년에 한 4억, 5억씩 연봉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단지 고문인데 어찌 보면.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에 본인이 사건 수임하고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자기가 거기에 맞는 정당한 대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 고문인데 무슨 대가로 고문을 하면서 4, 5억씩 받습니까? 단지 이름 하나 걸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회전문식 인사를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지적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거부터 김앤장 출신들이 지나치게 내각에 많이 들어가고 청와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문재인 정부에 김앤장 출신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썩 보기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앞으로도 인사를 하거나 이럴 때에도 지나치게 어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쏠리게 될 경우에는 그쪽 이익에 봉사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빚을 졌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재인 정부도 비판한다고 하면은 비판받아야 되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나 이런 것들은 계속 끊임없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인사청문회 계속 진행 중인데 원래 오늘로 예정됐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다음 주 월요일로 연기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증인 채택 그리고 자료 제출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건가요? 자료 제출 문제가 일단 제일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가족과 관련돼 있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법 증여세, 그다음에 상속 이런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농지법 위반도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위장전입 문제까지도 지금 논란이 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위장전입은 지금 아내와 관련돼 있는 문제잖아요. 농지법 위반도 땅을 이제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예요. 상속 증여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 문제 역시 부모님과 관련돼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하나도 제출 안 하면은 그럼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민주당이나 야당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검찰 공화국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 거잖아요. 시선도 있고. 더군다나 민정수석이 없는 상황, 부재한 상황에서 그럼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역할까지 같이 하게 된다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혹의 시선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인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하는 단단히 벼르고 있는 마음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하여튼 현 정부 새 정부 출범 직전까지 이 상황들을 끌고 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압박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검증도 하는 과정들, 시간들을 좀 최대한 벌려고 하는 전략도 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 대변인 의견도 듣겠습니다. 뭐 검찰에 대한 권한을 다 뺏어간 마당에 또 뭐 검찰공화국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한동훈 검사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도 사실 국회가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들은 다 제공을 하고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검증을 받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뭐 청문회를 연기시키는 방식으로 자꾸 이제 민주당도 이거를 좀 뒤로 연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뭐 언제까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제 이것은 청문회를 열어서 국민들 앞에 검증을 받고 또 장관으로서 임명을 가능하면 또 가능하게 하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그는 판단을 빨리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